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야영 축제라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난민촌이다, K 생존 게임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세계 걱정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 공식 SNS에는 세계 각국 청소년과 부모가 비판과 분노, 우려의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대회가 대체 왜 이렇게 허술했던 걸까요? 대회 최종 점검차 현장을 방문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볕더위에 달구어진 현장의 수도를 틀어보고는 온순해라고 했다질 않나.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개영식의 K-팝 행사에서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분출하느라 체력을 소진해서 그렇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책임을 청소년들 자신에게로 밀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더위 때문일까요? 늘어져도 너무 늘어진 안전의식, 하루빨리 되잡아야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의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박민우 전시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잼버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간단히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잼버리 대회, 이게 지금 난민 체험이 되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장이 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와,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그 땡볕에서 모기는 극성이고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다 열악하고. 자,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이 행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 지역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땡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요. 그냥 예. 텐트만 쳐 있거든요. 근데 예. 그 날씨가 이렇게 더울 거랑은 이미 예측이 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텐트만 치게 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일부 지역은요, 아직도 물이 차 있어요. 질퍽질퍽하고요. 예.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야 대책을 세우고 이제 얼음 공급하고 이러는데 이미 온열 환자가 지금 첫날 개영식 하는 날 400명 정도 나왔고요. 예. 지금도 계속 100여 명,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온열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코로나 확진도 28명이 됐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참 많이 나왔죠. 네, 현장에서. 28명이 확진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 밀집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다 모여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전부 착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더 많이 확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뒤늦게 얼음도 이제 오늘부터 공급된다 그러고 생수 이렇게 의료진도 좀 더 충원해야 될 것 같고 절대로 네. 인명 피해는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대로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열흘 정도 그렇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기도 그렇고 장소를 이동하기도 그렇고.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해에서 활동하는 거 지금 외부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 다 줄였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늘막을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그늘막이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온열 환자들이 사실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도 물이 충분히 공급 안 되고 그리고 얼음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에어컨도 없잖아요. 선풍기도 없죠. 없고 예,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거기 안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예, 딱 지금 하나. 예. 지금은 물론 좀 바뀌었는데 예.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바가지 요금을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아니 너무 비싸게 받더라고요. 예. 두루마리 화장지 2개요, 2개. 두 개. 2개가 4,000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에 2,000원씩.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고 물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비싸게 받아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다시 내렸어요, 또? 네, 다시 비판이 내렸어요. 또 있으니까. 논란이 되니까 GS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또 내렸던데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술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나 그 대원들이 참석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물이나 얼음이 공급돼야 온열 환자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돼야 되겠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개영식 현장까지 가는 게 예. 1.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촌에서 예. 1.5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네. 개영식 축하 행사를 했다. 그렇죠. 근데 3시간을 걸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나 이런 거 아니고 걸어서 갔거든요. 뭐 셔틀버스도 3시간 없었고 동안, 예, 네. 걸어서 가니까. 3시간 동안 햇빛에 그냥 노출이 된 거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온열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3시간을 걸어서 그 더운 날. 아니, 요즘은요, 35도 넘어가고 30도 넘어가면 군인들도 외부 행군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뭐 이게 아이들을 저렇게 그냥 땡볕에 3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만들고 일부는 또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증언까지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정말 이런 그러니까 너무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뭐 정말 뭐 큰 사고 나기 전에 예. 바짝 긴장해서 지금 대응을 좀 해야겠습니다. 취재진을 또 제안을 이거 왜 했는지 이것도 좀 취재 제안도 비판의 하고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고 예.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흉기 난동 사건 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지금 예, 분당 맞습니다. 서현역에서 어제 저녁에 예. 혹시 교수님이 여기 지나다니시는 길 아닌가요? 서울 그럼요, 맨날 자주 다닐 때? 가죠. 네, 자주 가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예. 그 도로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AK 플라자, 그러니까 서현역이 AK 플라자라는 그 백화점과 연결돼 있고요. 바로 지하에서 붙어있는? 바로 올라오게. 지하에서.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 백화점이 도심 한 중간에 있어요. 이게 예. 떨어져 있지 않고요. 예. 바로 상가들하고 붙어 있고 그 옆 도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루 평균 1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아이고. 그 서현역 그 중심으로. 그분당에서 뭐 거의 제일 중심가 뭐 제일 이렇게 보면 돼요. 중심가요.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차가 항상 막히고 저도 그 백화점을 몇 번 갔는데 예. 그 얼마나 끔찍해요. 그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예. 아니 아무런 뭐 아니 누가 설마 그 백화점에서 그렇게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그 좁은 도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워낙 인도하고 도로 2차선인가밖에 안 돼요. 그 도로 옆에 있는 도로. 근데 예. 거기를 차로 그냥 막 치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인도로 돌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네, 그 그렇습니다. 인도에 그 왜 기둥 이렇게 세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부딪혀서 예.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라도 이게 차가 5명을 치고 처음에 치고 예. 만약에 차를 계속 운전했더라면 그 인도에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아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간도 소름 돋네요. 6시 정도였어요. 6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근하고 맞아요. 사람들이 예. 이제 마치 모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 많은 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림역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불안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거리에서 가게에서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왜 요즘에 이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게 좀 또 걱정되는 게 모방 범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왜 강남 터미널에서도 한 명 흉기 든 사람 한 명 예. 검거했다 그러고 예. 대낮에 학교 찾아가지고 또 선생님을 피습했고 예. 지금 각종 또 협박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예, 뭐 가만 안 놔두겠다. 예. 뭐 그런 협박도 지금 나왔고 뭐 강남역에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와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이 좀 더 커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불만 요소가 많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폭발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범죄나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모방범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영웅심리 비슷하게 자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그 논의가 필요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댓글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흉악범들 같은 경우는 그 흉악범들의 인권 너무 좀 그걸 너무 중요시하지 말라. 그런 거 하나랑 처벌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만약에 뭐 10년, 20년 살고 나와서 또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거 좀 손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동관 그 지명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최진봉 교수님 또 있죠. 언론 전문가시니까. 자, 우리 지역에는 또 보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이동관 지명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보면 뭐 각종 뭐 방송 등등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동관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지금 방송 정상화하겠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한 건데 왜 그렇게 무엇이 문제길래 반대를 하느냐? 이동관만큼은 안 되느냐? 이걸 좀 알기 쉽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가장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예전에 이동관 수석이 그러니까 수석 시절에 지금은 이제 후보인데 홍보 수석 때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동관 대변인을 했고 홍보수석을 했고 언론 특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B 정부 내내 언론 관련된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BS 정현주 사장이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있는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KBS 이사 2명을 해임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의 구성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그전 정부, 이명박 정부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이사진 구성이어서 당시에 이제 야당 이사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정권 초기니까. 그렇죠. 그 숫자를 바꿔서 이사를 해임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김인규 사장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MBC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사장을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 왜냐면 YTN 대주주가 사실은 이제 정부 공공기관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본홍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선기관의 역할을 했던 분을 또 낙하산으로 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아마 이제 허앵커도 기억하실 텐데 방송 대파업이라는 거 했었어요. 그때 MBC, KBS, YTN.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80 며칠 했던 그 기억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언론계의 정책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최시중 방통위원장 당시 그리고 이동관 특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당시 수석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언론계의 사장들을 다 바꿔서 친정부 성향의 사장으로 만들어서 언론이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는 그런 장본인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동관 수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종편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법이 사실은 이제 MB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디어법을 개정을 했고 그 개정을 통해서 종편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법에 예전에 그전 미디어에 관련된 법에는 신문사는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디어법을 고쳐서 신문사도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당시 중앙일보 이 4개의 신문사에게 방송국을 허용해줬죠. 그게 지금의 채널A, TV조선, JTBC, MBN이죠. 그래서 이 방송국 4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 지금 후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방송 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향적으로 또 보수적 성향이 강한 방송사들이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나 공적 그 자금이 투여된 방송사의 경영진들을 다 바꿔서 친정부적 성향의 방송을 만들었었어요. 그걸 또 할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쭉 그렇죠. 설명해 주셨는데 MB 정권 초기 상황과 지금 거의 비슷해요. 아주 네. 뭐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똑같아요.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되기도 전인데 지금 KBS 이사회 이사. 또 MBC 박문진 이사들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 교체하려고 않습니까? 있어요. 네, 두 명씩.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 똑같습니다 그때랑.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또,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방송국의 성향 자체가 보도의 성향 자체가 친정부적 성향의 보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이 만약 된다고 하면 그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째 이 방송 장악 논란이 있는 거고 여기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폭력. 아들 네. 학폭 또 네, 학폭 맞습니다. 무마 논란이 있고 부인 인사 네. 청탁 논란이 있는 거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측에서 생각하기에 예. 자 그럼 그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뭐 방송 장악하려고 뭐 이사들 바꾸고 하는 거. 그러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똑같이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KBS 같은 경우에 이사를 바꾼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법카드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교체를 했고, 그래서 사장을 바꾼 적이 있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감사원, 권익위, 방통위가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압박하진 않았어요. 너무나 노골적이고 무자비하고 네. 적나라하게 밀어붙이고 그렇죠. 있는. 예. 그리고 그때는 방통위가 지금 보세요. 방통위가 3명밖에 없어요. 원래 현재 정원이 그렇습니다. 5명인데 현재. 예. 3명인데 그 3명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민주당 추천인데 민주당 추천위원회 말은 듣지도 않고 예. 나머지 2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을 한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한 사람, 이 두 사람이서 그냥 일사천리로 무시하고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눈치도 안 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을 위해서 나서서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후에 이거 다 관련자들 법적 처벌받지 않을까 저는 받을 수 그런 있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동관 수석이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김효재 대행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행인데. 예. 그래서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정리를 다 하려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혼자 다 그걸 안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김효재 대행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만약 임명이 되잖아요. 8월 23일이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이. 그럼 아마 이동관 특보가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뭐 채택이 안 돼도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 이상민 장관처럼 예. 그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치지. 김효재 지금 대행이 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피를 손에 묻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동관 수석이 하게 되면 나중에 탄핵의 사유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막기 위한 그렇게 하나의 또 수단일 수도 해석을 있다. 하는구나. 네, 그렇게 예.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민주당 야권 측 주장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관 임명을 해서 KBS 이사회, MBC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해서 사장 교체해서 방송사 간부 교체해서 언론 장악 또 그렇죠. 나아가서는 내년 4월 총선 승리에 좋은 분위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야권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유 딱 1분 정도 남았는데 어제 우리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뭐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다뤘고 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과하러 갔는데 사진을 보고 뺨 따기를 이렇게 때린 모습 한 4차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국민들 좀 불편하게 보셨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그냥 엄중하게 꾸짖으면 되잖아요. 잘못되면 저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모습 보고 좀 엄중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사과하는 사람 앞에 그렇게 엄중하게 질책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해달라고 약속받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진에다가 뺨을 때리면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일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요? 그분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삼선하신 분이에요. 아, 예전에요? 예. 네. 국민의힘. 근데 마지막에 2000년도에 16대 총선에서 본인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하순봉 씨였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폭력을 행사하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때는 진짜 폭력을 가했고. 네, 그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다시.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이걸 다시 조명을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그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화가 분명히 많이 나셨을 텐데 이 사진 따귀 때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을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시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상주에 있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박민우 전시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민우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낙동강 생물자원관 하면은 시드볼트도 생각나고 호랑이도 생각나고 그 수많은 식물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 뭐 날씨가 워낙 더워서 호랑이들은 잘 있나 모르겠어요, 부장님. 진행자님, 호랑이와 시드볼트는 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낙동강 생물자원관입니다. 지금, 예. 아이고,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네. 자,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2015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담수생물 주권 실현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담수 생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낙동강 생물자원관 전시관에는 현재까지 약 1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셨습니다. 전시관을 찾아오시면 전 세계의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6천여 점의 실물 표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낙동강부터 세계 대륙별 주요 생물,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큰 바다 새오리 같은 멸종 동물 표본도 만나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남아있는 희귀한 생물 표본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와 환경까지 함께 재현하여 더욱 실감나는 전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 표본을 직접 만나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으로 초대해 드립니다. 예,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지난 2015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담수 생물 전문 연구기관이다. 그러니까 바다 생물 말고 육지 생물, 담수 생물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전문 연구기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15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어서 지금 140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뭐 성과도 꽤 많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되어 8년간 담수 생물의 가치를 함께 찾고 만들고 나누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 그간 저희 자원관은 새로운 생물종과 미기록 생물종을 찾고 생물 표본을 확보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예. 담수 생물 자원으로부터 생물 산업의 원천 소재를 찾아내고 이를 생물산업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통해 10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기술은 기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예.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 실물 표본 전시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미디어 아트, VR 체험 등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미생물 체험관과 생물 다양성 교육의 제공으로 국민들께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며 대한민국 대표 생물 다양성 체험 및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원관이 살아있다. 이 행사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번 행사 어떤 행사고 또 어떤 배경에서 마련한 행사인지요? 네, 자원관이 살아있다 행사는 2017년부터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개최해온 행사로 전시관을 야간에 개방하여 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입니다. 예.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인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개최됩니다. 야간에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시관 야간 탐사와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같이 여름 휴가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 전시관을 탐험하는 행사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관람만 하는 정적인 전시관 관람에서 벗어나 퀴즈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잘 몰랐던 생물에 대해 배우며 재미있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예, 퀴즈와 레크레이션이 함께 있는 그런 행사다. 자, 이 행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간 행사, 야간 행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자, 주간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번 행사는 주간 행사와 야간 행사로 나눠 운영되고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 예. 주간에는 전시관 입장이 유료이지만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예. 주간 행사에는 내가 바로 생물 박사라는 프로그램인 전시된 생물에 대한 퀴즈 풀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 전시관을 탐사하며 앱의 문제를 풀어오시면 생물과 관련된 다양한 만들기 키트를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시된 생물 표본을 흥미로운 생물 퀴즈를 풀어가며 관찰해 볼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 넘치는 버스킹 공연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주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는 멋진 버스킹 공연가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함께 응원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주간 행사 설명을 해주셨네요.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야간 행사는 밤 10시까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야간 행사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전시관 야간 개방과 함께 메인 프로그램인 자원관이 살아있다 야간 탐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불이 꺼진 깜깜한 밤에 어둠 속에서 전시관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과연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생물들은 누구일까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깜깜한 전시관에서 흥미로운 체험에 참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뭐 무서운 건 아닌가요, 혹시?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무섭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또한 야간 행사 시에는 제두루미, 얼룩말 등 다양한 생물이 나오는 4D 영상 관람과 신비한 인체 속 미생물을 탐험하는 VR 체험을 무료로 운영하니 즐거운 관람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야간 행사도 아주 짜임새 있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시관을 쭉 탐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4D 영상 관람, VR 체험 등등. 또 무엇보다 야간 행사 또 다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군요. 그래서 요즘 또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야간에도 좀 많이 오십사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조금 질문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초대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저희 전시관의 편의점과 식당, 카페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원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람객분들이 직접 참여하며 생물 자원의 가치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자원관 곳곳도 탐방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우며 많은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준비한 특별한 행사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관람객님들이 참여하여 생물 지식도 쌓고 색다른 여름휴가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번 행사 정말 쭉 설명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알찬 행사, 또 한여름에 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행사가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있고요. 다음 주는 금, 토, 일 3일 동안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 지식도 쌓을 수 있고 특별한 여름 휴가의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또 다른 행사나 전시 계획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저희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는 매년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8월 19일부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을 디지털 아트화하여 기후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NFT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환경부 산하의 4개 기관 간 협업 결과물인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NFT와 자원순환 체험형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원순환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니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석 명절 주간과 가을 문화 주간에도 총 2번의 관람객 참여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날이 선선해지고 민족 대명절을 맞이한 만큼 야외에서 좀 더 많은 체험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휴가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전에 시작할 때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하고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제가 좀 혼동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낙동강 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5년에 개관을 해서 그 자전거 박물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거 맞죠? 아,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저도 네, 그때 맞습니다. 개관할 때쯤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시설이 웅장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 또 경천섬도 있고 거기 맞나요 혹시? 아, 맞습니다. 견천섬도 맞군요. 옆에 있고 예. 자전거 박물관도 옆에 있습니다. 예. 한번 이번 여름 휴가 이 상주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박민우 전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갑니다. 오늘도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 정치 지형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 정치 중에서도 조금은 그동안 조명이 덜 됐던 우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진보 정당의 과거 총선에서 이 경북 지역에서 성적과 내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진보 정당.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마이너한 네. 정당은 뭐 민주당이라 볼 수 있는데 더 마이너한 진보 정당 맞습니다. 얘기를 오늘 준비를 하셨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진보 정당에 대한 정의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특히 이게 경북 지역에서는 보수 진보라고 하면 이 진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거나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진보냐 보수냐와 이 좌파냐 우파냐가 서로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이걸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 아니었어요? 좀 다릅니까 네. 이게? 예, 그 좌파와 우파라고 했을 때 이념에 따라서 이 정책적 지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반면에 예. 진보 보수는 지금 있는 질서를 좀 바꾸자라고 하면 진보고 있는 걸 지키자라고 하면 이 보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러시아죠. 이 소련 시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진보였습니다. 예. 네. 바꾸는 거니까 반면에 체제를. 예. 공산주의를 그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게 이 보수였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이것처럼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는 게 진보와 이 보수의 개념인데 예. 이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 정당, 정의당은 중도 좌파 정당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중도 우파까지 보는 겁니까? 중도 좌파가 네. 아니라? 네, 이거는 민주당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이 우파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을 지향했었고, 민주당 내 정치인들의 지향이 아주 좀 폭이 넓은 편인데, 상당수는 이 중도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 스스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정당 포지션을 자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이 보수 정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시는 정당은 어떤 당이 있을까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조봉암의 진보당. 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은 해체가 됐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없다가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의 틀 안에서 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보수정당과 민주당 계열의 정당, 진보정당
요렇게 우리나라 이 정치 세력을 좀 구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국회에서 보면 정의당이 진보 정당의 명맥을 잇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지금 정의당이 상당히 좀 혼선에 빠졌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정의당이 최근 들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정당들이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롭게 합당하거나 신당이 나오는 경우는 선거를 앞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 정당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국회의원 의석수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겠다, 많이 배출할 수 없겠다 생각하면 이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대선 이후에 정의당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곳은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5%를 넘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한때 20% 가까이 지지율이 나왔던 시기도 있었다 보니까 이 대선 직후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도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소리가 많은 상황인데요. 예. 정의당 지도부 내에서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서 10월을 기점으로 재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도부에서는 이건 예. 네, 이 지도부가 결정한 내용인데 이게 당내에 있는 다른 의견 그룹 간의 행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전직 대변인을 포함해서 이 정의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 천호선 전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60여 명이 이미 탈당을 해서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 모임을 발족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벌써? 네. 이게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종대, 이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 대한신당 당원 모임을 최근에 또 출범을 했습니다. 예. 출범하고 나서는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당과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보도도 나오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죠. 유호정, 장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고 있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도 지금 양양자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죠. 한국의 희망과 공식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추석을 전후해서 이런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의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규모가 지난 총선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규모가 더 커지거나 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정의당이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재창당하자는 파가 한 파가 있는 거고, 네. 새 진출하고 하는 그런 모임 한 파가 있고, 또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 또 하나가 있고, 세 번째 권력이라는 또 한 축이 있고, 크게 봐서 네 축으로 지금 분열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설명이시고. 자, 지금 국회의원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에서는 정의당의 존재감이 사실은 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좀 어땠습니까? 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과 함께 진보정당이 전국적으로도 후보자를 배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경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국회의원을 당선자를 배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선거에서 당선자를 경북에서 배출한 적이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사실 경북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한 지역이 딱 세 곳인데요. 세 곳밖에 없나요? 지역구? 네. 심상정 의원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와 또 울산 북구, 그리고 경남의 창원 성산구, 요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특징이 있는데 울산 북구와 창원 성산구는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원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경북에서도 출마한 상황을 보면 이와 비슷한 지역에서만 출마를 했습니다. 16대 총선에서는 경북 전체에 단 한 명도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17대 총선에서 2004년이었죠. 민주노동당 후보가 경북에서 6명이나 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도
후보가 나왔었고 안동에서 있었나요? 네. 33세의 김태형 당시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 약 6.5% 정도 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랬군요. 반면에 비례대표 득표율은 12%로 이 당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우리 북부 지역만 놓고 보면 18대, 19대, 20대, 21대 총선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이 정의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구 한 명도 출마조차를 안 했군요. 맞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녹색당 후보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녹색당이 창당하면서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상황에서 출마했던 것 빼고는 후보 자체를 많이 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쭉 훑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렇고 지방의원 같은 경우 좀 당선자가 좀 나왔었습니까? 뭐 어땠습니까? 네, 2006년에 민주노동당 때는 안동에도 후보가 상당수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는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를 한 명 배출하기도 했었거든요. 비례대표 한 명 나왔군요. 네. 예. 네, 이걸 보면 민주노동당 때는 그래도 지지도가 상당히 좀 있었다 볼 수 있는데 기초의원 당선자가 나온 지역은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 경주, 포항 요런 지역들로 이 공업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안동을 포함한 북부 지역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는 사실 지방선거에서조차 후보를 낸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녹색당의 허승규 부대표가 두 번 안동시의원에 도전했지만 아깝게 낙선한 게 뭐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이 전체의 이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허승규 부대표가 두 번 다 사실은 좀 아깝게 떨어졌어요. 사실 조금만 더 힘냈으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이게 제가 진보정당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인데요. 진보정당이 노동자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농민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농민이 참 많고 농민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많은데 사실 진보정당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당원도 적고 활동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이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정치는 다양성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우리 지역 현실이고 자 이제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은 선거를 특히 총선에서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요. 진보 정당의 변화가 우리 지역 총선에도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북은 제3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하나만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공천한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를 너무 집토끼로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내재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가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했을 때 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그 이전에는 자유민주연합이 경북에서 제3당의 지위에 있었는데 진보정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하나는 국민의힘의 내년 공천에서 과연 우리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낙하산 공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낙하산 공천이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진보정당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말고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지도가 있어야 경북의 도민들도 한번 뽑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3지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2010년 그리고 12년 선거에서 있었던 경험인데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야당일 때 야권연대를
선거연대로 치르느냐 아하. 이것도 우리 경북 지역의 한 가지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진보 정당 얘기해봤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